안전 기록이나 정밀 설계는 일본이 우위 아닌가요? 한국은 속도에만 치중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한국은 어차피 고단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디트리 베르너라고 합니다.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 기계공학과 교통시스템을 전공한 뒤 철도 연구에 몸담아 왔습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독일이야말로 철도의 종주국이며 유럽에서 ICE 기술로 세계적 위상을 구축했다고 믿어왔습니다. 스스로도 독일을 능가하는 철도 기술 국가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신칸센이 오래전부터 안전성과 정시성을 자랑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크게 위협적이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해 주변 연구자들 역시 유럽 특히 독일, 프랑스, 일본이 세계 철도를 양분했고 나머지 국가는 뒤따라오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학회 발표나 국제 저널에서 한국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한국, 일본 기술을 모방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수준 아닌가 싶었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약 2년 전 저는 독일 국립교통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한국 열차 관련 발표를 접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KTX가 이미 시속 300km 이상을 상용으로 달리고 추후에는 400km대까지 연구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일본 신칸센도 가능하니 별다를 게 없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발표 슬라이드에 AI 기반 열차 운행과 실시간 장애 예측이라는 문구가 떠 있어도 글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쳐도 아직은 먼 이야기이겠지라고 넘겼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별 다른 감흥이 없었고 일본 신칸센을 토대로 겨우겨우 따라온 수준이 아닌가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주변 독일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한국이 참 열심히는 하는 것 같지만 아직 프랑스 TGV나 독일 IC를 뛰어넘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참석자 대부분의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철도기술 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프랑스 동료 자크 뒤랑 교수가 요새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한국 열차 기술에 대한 다큐가 방영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꼭 한번 보라며 영상을 USB에 담아 건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다큐를 재생해보았더니 한국의 KTX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에서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극한의 사막 기후와 50도가 넘는 고온 등으로 건설 난도가 높아 기존에는 프랑스 떼제베나 일본 신칸센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우디 정부가 선택한 건 한국 KTX였고 그 이유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내열합금, 레일, AI 기반 모래 제거 시스템, 그리고 최대 시속 42만 430km까지 대처 가능한 전력 공조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다큐 진행자가 프랑스가 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앞으로 철도 수출 시장에서 급속히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한국이 이미 프랑스, 떼제베의 기술을 뛰어넘은 상태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 영상을 보며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큐는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제시했고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곁들여져 있어서 도저히 단순한 과장으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여러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일본 프랑스를 넘어서는 철도 기술을 확보했단 말인가라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마침 독일에 돌아온 뒤 한 세미나에서 만난 일본인 연구자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한국은 근본이 없는 후발주자일 뿐이니 대단치 않다. 신칸센 역사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일본 측의 태도를 보면 한국을 과소평가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살짝 묻어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제게 한국 관련 소식이 자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공학 저널에 실린 기사, 유럽 철도연합이 발행한 리포트 등 곳곳에서 한국 KTX가 새로운 수주를 따냈다. 한국이 AI 기반 자율주행, 전동차를 시범 운행 중 같은 소식을 전하곤 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객관적 근거를 모으기 위해 국제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KTX, AI, 철도 등의 키워드로 논문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KTX 열차가 배차 간격을 AI로 최적화해 기존 대비 지연율 30% 이상 감소, 극한 기온 50도 이상 환경 테스트에서 놀라운 성공률 달성 등의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은 일본을 흉내내는 수준이라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다큐멘터리와 각종 논문, 학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한국이 단순한 후발 모방자가 아니라 이미 일본 프랑스를 제치고 자기들만의 속도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진즉에 유럽과 일본을 초월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전문가도 꽤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솔직히 불안해졌습니다. 독일은 전통적 강국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프랑스가 저렇게 위기를 느끼고 일본이 불안감을 드러내는 걸 보면 우리 독일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정말로 한국이 유럽 기술을 넘어서 그저 다듬는 단계에 들어섰다면 이건 그야말로 시장 판도를 뒤흔드는 재앙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한국국책철도연구기관에서 제게 초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께서 독일에서 연구해 오신 고속철 안전 시스템, 기계 설계, AI 알고리즘을 저희와 함께 개발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단연간의 자문 계약, 연구비 보조, 주거 지원 등 파격적 조건이 담겨 있었고 한국 현지에서 장기간 협업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나? 이미 독일에서 연구 환경이 편하고 굳이 동양 문화권에 적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저 무의식 속에서는 한국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아류이고 고속 성장 중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다큐와 각종 기사를 다시금 떠올리니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보고 이들이 정말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독일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연구해야 할 터였고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아내와 가족도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제 열의에 못 이겨 결국 동의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 동안 몇몇 일본인 연구자들과 마주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 자리에서 일본 철도기술사인 오카무라라는 분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왜 한국에 가시려 합니까? 아직도 한국은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할 정도로 미숙한 나라입니다. 교수님처럼 명망 있는 분이 굳이 개발도상국에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여러 국제 리포트에서 한국이 사우디 동남아 유럽 일부 지역까지 수주를 확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카무라의 발언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국이 미숙하다 생각하십니까?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은 한국을 큰 위협으로 본다던데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본 기술이 압도적이었던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갑자기 앞설 수 있겠습니까? 다 허풍입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인들이 그렇게 나오니 한국에서 제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될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일본인들이 말한 대로 허풍일까? 아니면 프랑스 다큐와 논문들처럼 이미 전 세계를 석권할 만한 기술을 가진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가슴 한구석엔 혹시 진짜로 한국이 모든 걸 일본 유럽보다 뛰어넘었다면 우리 독일 기술도 상당히 뒤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심 같은 것도 조금 생겼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 인프라부터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안내가 디지털화 자동화되어 있었고 수화물 처리 과정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돌아가 보였습니다. 환영을 나온 한국 연구원들은 제게 간단한 교통카드나 앱 설치를 안내했는데 지하철이나 공항철도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늘고 있지만 여기처럼 대중교통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습은 처음 봐서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푼 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은 KTX를 운용하는 주 터미널 중 하나인 서울역이었습니다. 연구소 측이 열차 시승 일정을 마련해줬고 저는 KTX 사선이라 불리는 고속열차를 타고 대략 300km 구간을 경험했습니다. 시속 300km 안팎으로 달리는데도 소음이 생각보다 덜했고 좌석마다 충전 단자와 Wi-Fi 신호가 안정적으로 잡혀 놀라웠습니다. 연구소 직원이 원하시면 시속 320km 이상 달리는 구간의 승차감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독일의 IC도 빠르지만 이 정도 정숙함과 안정성은 꽤 인상적이군요라는 말을 무심코 뱉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소에 가서 KTX 후속 모델 개발과 AI 관제 시스템 시연을 지켜봤습니다. 여러 모듈을 시뮬레이션하는 광활한 연구실이 있었고 거대한 모니터에 열차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제가 이 정보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라고 묻자 담당 엔지니어가
AI가 실시간으로 선로 상태와 기상 변화, 승객 수를 분석해 배차 간격을 자동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우회나 감속을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인근 차량과도 정보를 교환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경악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도 일부 구간에서 자동 제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구소 직원은 우리는 이미 이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노선과 동남아시안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모래 폭풍, 고온 문제도 AI가 예측해 대응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일본이나 유럽이 사실상 뒤처져 있다는 걸까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하면서 한국 연구자들은 제게 KTX 신형 모델가칭 KTX3 또는 KTX 익센드라고 불리는 열차의 내부 설계안을 보여줬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니 내열압금 사용을 전제로 한 새로운 차륜과 대차 구조, 하부 공기역학 개선, 완전 무인 운행 모드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우리 독일에서 논의하는 차세대 IC 컨셉도 이런 정도의 혁신성을 목표로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상용화할지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한국은 이미 시제품 단계까지 왔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연구원들이 시연 영상을 보여줬는데 극한 기온 시뮬레이션 섭씨 55도에서도 엔진과 냉각 장치가 정상 작동하고 모래가 레일 위로 쌓여도 자동 센서와 로봇팔이 레일을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쯤 되니 이들은 이미 단순히 유럽이나 일본을 따라잡는 단계를 넘어 한 발 앞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연구하는 자리에서 한국 측 관계자는 사실 독일과 프랑스가 과거의 기술 선두주자였던 건 맞습니다만 이제는 저희가 그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저는 약간의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유럽 및 일본 기술을 이미 뛰어넘었고 이제 미세 조정과 적용 범위 확장만 남은 상태라면 철도 시장에서의 판도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겠구나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괜히 프랑스 다큐에서 망국이라는 자극적 표현이 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제가 한국에서 일정 부분 협업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일본 연구계에도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어느 온라인 세미나에서 제가 패널로 초대되자 일본인 연구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독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이 정말 일본 수준을 능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기술은 대부분 일본 것을 베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직접 본 그대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리 생각했지만 막상 와서 살펴보니 한국은 이미 독자 노선을 구축했고 AI 무인허극한 기후 대응과 첨단 분야에서 오히려 일본이나 유럽보다 앞서는 부분이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 분위기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이더니 일본 측 엔지니어 한 분이 언짢은 표정으로 그래도 안전 기록이나 정밀 설계는 신칸센이 우위 아닌가요? 한국은 속도에만 치중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한국이 이미 여러 프로젝트에서 증명해 보였고 사고율 자료도 다른 국가와 큰 차이 없이 안정적이다. 더 자세한 통계를 찾아보길 권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 측 연구자들과의 교류가 점점 줄었습니다. 일부는 한국이 어차피 곧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폄하했지만 적어도 제가 본 한국 현장은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할 여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이대로라면 510년 내에 일본이 고속철 시장에서 상당 부분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일본이 과거 신칸센 영광을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거침없이 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흐른 시점, 저는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실제 테스트 운행에 참여했습니다. 아직 일반 공개되지 않은 시험 노선이었고 무인 시범 운행을 하는 고속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시속 330km까지 속도를 끌어올리면서도 AI가 선로 상황과 지상 변화를 실시간 분석해 필요하면 자동 감속이나 노선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 없이도 이렇게 부드럽게 달릴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라고 감탄했습니다. 한편 제가 독일에서 연구하던 안전 이중화 알고리즘 역시 여기 시스템에 접목했는데 한국 측은 그걸 단 몇 주 만에 재구축해 고도화시켰습니다. 그 속도를 보고 이 나라의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흡수력과 실행력이 무서울 정도다라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이미 유럽과 일본 기술을 뛰어넘고
다듬는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사우디 노선과 동남아 프로젝트 상황도 수시로 보고받았습니다. 한국이 건설 인프라와 철도 시스템을 패키지 형태로 수출하면서 공사 기간과 비용을 경쟁국들보다 훨씬 줄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막 모래, 고온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를 갖춰 사우디 측으로부터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신칸센은 아직도 완공 시점을 89년 후로 잡지만 한국 컨소시엄은 6년 내 준공을 약속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쌓이다 보니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모델이나 계획을 보여줄 때마다 저는 솔직히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럽에서 최고라 자부해온 기술이 어느새 이렇게 뒤처져 있을 줄이야라는 허탈함과 동시에 이것이 곧 미래의 철도구나라는 강렬한 깨달음이 공존했습니다. 가끔 독일의 동료 연구자들과 화상 회의를 하면 그들은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특히 AI와 융합된 철도 기술, 극한기후 대응력에서 이미 우리와 격차가 벌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래도 독일이 오래 쌓아온 정밀성과 안전 설계는 한국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걸이라고 말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미 따라온 게 아니라 더 발전시켜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유럽이 우리는 역사와 전통, 과거의 업적이 있다는 자부심에 갇혀있는 사이 한국이 공격적으로 혁신하며 포지션을 바꿨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수록 미래를 예측하기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과연 이 뒤처진 상황을 만회할 수 있을까? 한국의 기세를 볼 때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들려오는 일본 소식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신칸센이 세계 철도의 표준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서 입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린다, AI 적용이 미흡하다, 기술이 보수적이다 등 부정적 평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일본 철도 관련 기업들이 고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프랑스는 떼제베의 영광을 오래전부터 자랑해왔지만 사우디 수주에서 한국에 밀린 사례 이후로 더는 큰 소리내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았습니다. 다만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최소한 한국으로부터 배우자라는 제스처를 내보이는 편이라 일본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다 기회를 놓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독일도 사정이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ICE가 정시에 운행되는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최근 지연 문제나 노후 인프라로 비판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리도 AI 기반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법규나 절차적 장벽이 높아 속도가 느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510년 뒤에는 한국과 기술 격차가 상당히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저는 한국에서 1년 남짓 협업을 해왔고 곧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통연구소와 한국연구소가 공동으로 새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저는 양쪽을 오가며 자문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한국 측이 가진 기술력과 실행력이 제게 큰 인상을 남겼고 동시에 독일도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움직여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글 서두에서 밝힌 대로 처음엔 한국 철도 기술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일본 기술을 살짝 개선한 수준이겠지. 유럽이 수백 년 쌓아 올린 기계공학 노하우를 어찌 따라오겠나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이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 일본 수준에 맞춰 오는 단계를 넘어 그들을 앞질러 더 높은 레벨의 혁신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우디, 동남아,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까지 한국의 인프라를 원하고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한국 기술자들은 기민함, 도전 정신, 그리고 국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쌓인 노하우를 모두 결합해 한층 완성된 형태의 고속철 시스템을 구축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빠른 열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AI 자동화 무인 운행극한 환경 대응 유지 보수 최적화까지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여서 더 이상 시험 단계가 아니라 실제 운용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학자들은 아직도 한국은 근본이 없다거나 언젠가 한계가 올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현장에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일본이 구시대 기술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시장에서 밀려나는 조짐이 뚜렷했습니다.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10년 후쯤에는 일본 신칸센이 세계 시장에서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고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느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한국의 철도 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라는 사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도 혁신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다큐에서 봤던 표현처럼 두려울 정도로 빠르고 과감한 기조가 실제로 체감됩니다. 저는 전통적 강국이었던 독일이나 일본이 이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훨씬 더 대담한 개방과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한국의 철도 기술을 처음 무시했던 제가 점차 그 위력을 깨닫고 직접 협업한 뒤 겪은 충격과 깨달음의 기록입니다. 사우디 대형 프로젝트를 비롯해 이미 세계 곳곳에서 한국이 우수한 열차 기술로 경쟁자들을 넘어섰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한국은 이미 유럽과 일본이 구축한 옛 기술을 뛰어넘어 그저 다듬어가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제게는 솔직히 무섭고도 경이로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무언가가 앞으로 전 세계 철도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머지않아 독일에 돌아가 이 경험을 동료들에게 상세히 전달하려 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한국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며 안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을 했지만 현장을 본 이상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국가의 기술 역량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실제 시장을 석권할 정도로 완성되어 있을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지고 가속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때 누구나 철도라면 독일, 일본, 프랑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철도라면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가 성큼 도래한 것 같아서 참으로 놀랍고도 무서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시벨리우스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안나입니다. 제 삶은 바이올린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바이올린만 붙잡고 살았고 지금도 음악과 악기를 넘어서는 다른 관심사는 거의 없어요. 어릴 적 우연히 아시아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팀의 연주를 듣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주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그 엄청난 실력과 퍼포먼스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서양의 악기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는 사실에 전 그 당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핀란드 관객들은 15분간 기립박수를 치며 열광적으로 찬사를 보냈던 장면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순간이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 연주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그 오케스트라 팀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지만 어느 나라에서 온 팀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마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팀이었던 것 같지만 정확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겐 정말 소중한 동료가 있어요. 양양은 중국에서 온 동료 강사인데 바이올린은 물론 음악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지만 음악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밤을 새우는 것도 모자랄 만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서로의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특별 주문한 제 바이올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악기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문부터 제작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가격은 약 1,000만 원 정도로 매우 비쌌어요. 하지만 이 악기가 가진 음색과 품질은 제가 연주자로서 추구하는 완벽함에 가까웠죠. 그런데 양양이 자신의 바이올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바이올린은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가격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제작 기간도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바이올린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와 울림은 제 독일제 바이올린을 압도할 정도로 풍부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바이올린을 연주해 보았고 그 순간부터 언젠가 꼭 중국에 가서 바이올린 제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양은 중국의 음악 산업과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중국에는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바이올린 제작자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중국이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화려한 건물들과 최첨단 스마트 도시들, 그리고 중국 음대의 뛰어난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중국은 더 이상 단순히 전통만을 고수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그녀는 핀란드에서 경력을 쌓은 후
반드시 중국으로 돌아가 교수로 활동하겠다는 확신에 참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따르면 지금은 많은 외국 음악가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싶어 줄을 설 정도로 중국 음대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양과의 대화는 제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과 아시아는 지금까지 제게 아주 먼 곳처럼 느껴졌지만 양양 덕분에 그곳이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중국에서 바이올린 제작을 배우고 그곳에서 연주하거나 가르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모두 양양 덕분일 것입니다. 양양과의 관계는 특별했지만 항상 긍정적인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는 때로는 제게 큰 충격과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양은 위생 관리에 무심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잘 씻지 않는 편이었고 머리 중앙에는 항상 기름기가 번들거렸습니다. 가끔은 햇빛 아래서 머리카락 사이에 하얀 비듬이 반짝이는 것이 보일 정도였어요. 이럴 때마다 저는 그녀가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바랐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나는 불쾌한 냄새 때문에 대화를 할 때도 거리를 두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힘들었던 점 중 하나는 그녀의 화장실 사용 후 습관이었습니다. 양양은 화장실에서 보리를 본 후에도 손을 씻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지만 몇 번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정말로 손을 씻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거나 그녀가 간식을 나눠줄 때마다 이 사실이 떠올라 솔직히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녀에게 손 씻기의 중요성을 넌지시 말해본 적도 있지만 양양은 웃으며 괜찮아. 나는 면역력이 강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또한 양양은 공용 공간에서도 위생관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고 접시와 컵을 쌓아두었고 가끔은 한 달 동안 방치해 둔 그릇에 얼룩이 생기고 곰팡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그녀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음악적인 면에서 정말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진 재능과 열정을 존경했고 그녀와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해 때때로 불편함과 갈등이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 한 번은 그녀와 함께 사우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보통 사우나에 가면 옷을 벗고 샤워를 한 뒤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양양은 옷을 입은 채로 샤워실에 들어가더니 그대로 물을 틀고 옷을 적시면서 몸을 씻더라고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저에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한다며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권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어넘기긴 했지만 사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한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양양은 음악적인 열정과 재능이 뛰어났지만 한국에 대한 태도는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한국을 언급할 일이 생기면 그녀는 늘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악기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더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양양은 한국이 중국을 질투하며 음악 교육 분야에서도 파렴치하게 행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음악대학에서 사용되는 많은 교육 방식과 악기 연습 기법이 사실 중국에서 가져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음악대학들이 중국의 음악 교육 체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모방하거나 심지어 자신들의 것처럼 홍보한다는 것이 양양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음악 전공 학생들을 중국으로 교환학생으로 보내서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혈안이라 했고 한국은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게 한 뒤 이를 한국에서 더 발전된 것처럼 포장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양양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악기를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이 사실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한국은 마치 모든 게 자기네 공로인 것처럼 떠벌리며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중국의 음악 교육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가려지고 있어. 정말 불공평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음악 교육이 실제로 중국의 뛰어난 음악 전통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이 정당한 출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학교의 한국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수업에 참여하는 한국 학생들은 항상 성실했고 특히 실기시험에서 매우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그들은 훌륭한 오케스트라나 음악 단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처음에는 그들의 실력을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양양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양은 이런 한국 학생들의 성공도
결국 중국의 음악 교육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중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실력을 인정받고 있어. 그들이 보여주는 실력은 사실 중국의 영향력이지 한국 고유의 것이 아니야 라고 양양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한국 학생들이 중국에서 배워간 기술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마치 중국의 공을 가로채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양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녀의 관점이 한편으로는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녀에게 농담 섞인 진지한 톤으로 이렇게 말했죠. 왜 우리 학교의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지 이제야 알겠네. 사실 그 모든 것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배워온 것이었구나.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그러자 양양은 제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맞아. 이제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니 다행이야.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은 더 많이 알아야 라고 답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양은 한국의 음악 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 음악이나 악기도 대부분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야금이나 해금 같은 전통 악기가 사실은 중국 고대 악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그녀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한국에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한국이 이를 자신들의 독창적인 문화로 포장해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양양의 이러한 주장과 태도는 때때로 대화에서 불편함을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얼마나 중국의 문화와 음악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든든한 동료 양양과 5년 동안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왔습니다. 매년 재계약이 무난히 이루어졌기에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계약이 취소된 거예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학교 측에서는 예산 문제와 새로운 교수진 확보를 위한 구조 조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당황했고 급히 다른 학교에서도 자리를 알아봤지만 이미 다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1년 동안 백수로 지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양양은 제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안나, 이참에 중국에 가서 바이올린 제작을 배워보는 게 어때? 몇 주 동안 머리도 식히고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 제안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늘 중국의 바이올린 제작 기술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양양은 저를 위해 중국 내 최고 바이올린 제작소를 추천해 주었고 저희 짧은 여행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줄 관광 코스까지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양양은 또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이번에 중국이 핀란드를 포함해 무비자 입국을 허가했으니까 짧게 다녀오기 딱 좋은 시기야. 중국은 정말 다채롭고 아름다운 나라야. 내가 보면 감탄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교수직 계약 취소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여행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그 감정을 조금씩 덮어주었죠. 그렇게 저는 중국행을 결정하고 양양의 추천으로 바이올린 제작소를 예약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양은 중국의 최신 무비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나, 중국 정부가 최근에 무비자 입국 정책을 발표했어.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들은 비즈니스, 여행, 친지 방문, 환승 목적으로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중국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 이 조치로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는 총 29개국으로 늘어났어. 그리고 앞으로 또 없을 특별한 기회야. 양양의 설명을 들으니 이번 여행이 얼마나 특별한 기회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중국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 명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가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에 저는 더욱 기대감에 부풀었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말에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계약 취소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여행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그 감정을 조금씩 덮어주었죠. 그렇게 저는 중국행을 결정하고 양양의 추천으로 바이올린 제작소를 예약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 중국으로 떠났고 중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연달아 터지며 여행의 시작은 고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공항의 풍경은 어수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규모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혼잡함에 질서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길 안내 표지판은 대부분 중국어로만 되어 있었고
몇몇 영어 표기가 있긴 했지만 번역이 어색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아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기 줄은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며 혼란을 더했습니다. 줄을 제대로 서는 사람보다 여기저기서 밀치고 끼어드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심사대를 통과하기 위해 몇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짜증과 피로가 쌓였습니다. 게다가 공항 직원들은 바쁜 탓인지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만 거의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택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택시 운전사들은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며 제한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공항 외곽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숙소는 양양이 추천했던 곳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숙소는 낡고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한눈에 보기에도 침대 시트는 얼룩져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더 심각했어요. 세면대는 깨끗하게 닦이지 않아 물때가 끼어 있었고 샤워기에서는 물이 새어 욕실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수구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올라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숙소의 상태를 보고 다른 곳으로 옮길까도 고민했지만 이미 해가 진 늦은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새로운 숙소를 찾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 피로와 공항에서의 스트레스까지 겹쳐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얼룩진 시트와 불편한 매트리스 때문에 도무지 편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방 안은 밤이 되자마자 더운 공기가 가득 차 에어컨을 켜려 했지만 고장난 에어컨에서 나오는 소음만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는 중국에서의 첫날을 이런 식으로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문제가 터지니 이곳에서의 나머지 시간도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의 시작이 이렇게 꼬이니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어요. 다음 날 양양이 추천한 바이올린 제작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공방 주인은 자신 있게 양양이 말한 가격과 비슷한 조건으로 악기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걸겠다는 제 말에 공방 주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무슨 계약금이냐, 전체 금액을 다 내야 제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모두 지불했지만 공방의 태도와 환경은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급 악기를 만드는 공방이라고 하기엔 장비가 부족해 보였고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도 없이 급하게 사이즈만 재고 제작은 알아서 하겠다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바이올린 제작은 고객과 공방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작업인데 모든 과정이 너무나 막무가내였습니다. 전 이왕 여행을 왔으니 바이올린 제작소에서의 불쾌함을 잠시 잊고 관광을 즐기기로 했지만 중국 여행은 여간 복잡하고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디를 가든 요구되는 여권과 신분 확인 절차는 피로를 더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여권 확인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를 귀찮게 했습니다. 관광지에 입장할 때는 물론이고 숙소에 체크인하거나 기차를 탈 때도 여권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레스토랑이나 쇼핑몰에서 결제를 할 때조차 신분을 확인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권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로 붐비는 환경에서 줄을 서고 검사를 받는 과정은 매번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는 체크인할 때 여권을 스캔하고 신분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는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기까지 30분 이상이 걸렸고 이미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는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숙소를 나갈 때마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권을 휴대해야 했고 분실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감 속에서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언어 장벽은 그 후로도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모든 안내 표지판과 정보는 거의 전부 중국어로만 되어 있었고 영어 표기는 일부 있지만 번역이 어색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택시 앱은 분명 중국 여행의 편리함을 위한 대안으로 소개되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앱은 위치를 확인하는데 지나치게 오래 걸렸고 차량의 실시간 추적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와의 의사소통은 전혀 되지 않아 차량이 도착한 줄도 모르고 지나쳐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는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약한 좌석이 있었지만 기차에 탑승해보니 제 좌석에는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이미 자리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일 거라 생각하고 제 티켓을 보여주며 죄송하지만
이 자리가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라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무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티켓을 보여주며 설명했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승무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승무원은 바쁜 탓인지 간단히 다른 빈자리를 찾아보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제 예약 좌석은 눈앞에 두고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저는 어쩔 수 없이 입석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입석 구역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서 있을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승객들끼리 어깨를 부딪히며 간신히 자리를 잡았지만 금방 다른 사람이 밀고 들어와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든 건 일부 승객들이 기차 안에서 공공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기는 입석 구역 전체로 퍼졌고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아 코를 찌르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연기로 인해 눈이 따갑고 머리가 아플 정도였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항의할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기차 여행 내내 저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서 있어야 했고 주변의 혼잡함과 불쾌한 환경 속에서 점점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또 중국은 모바일 결제가 매우 발달했다고 들었지만 외국인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알리페이와 같은 결제 시스템은 중국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야 했고 외국인 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 음식점에서 결제를 시도했는데 결제 실패로 인해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현금을 찾으러 근처 ATM을 방문해야 했는데 ATM 사용도 번역된 지침이 없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길거리에서 배변을 보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분주한 거리를 걷다 우연히 한 남성이 인도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고 곧 그가 공공장소에서 배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제가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 큰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카드 복제 사건이었습니다. 한 관광지 매표소에서 카드를 사용한 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카드에서 이상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은행의 알림을 받았습니다. 결제된 금액은 약 30만 위안화 약 300백만 원으로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 복제된 카드가 사용된 장소는 제가 방문한 적도 없는 상하이와 선전의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그리고 전자기기 상점이었습니다. 특히 한 번에 10만 위안이 결제된 명품 매장의 내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카드가 도용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이미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행에 즉시 신고했지만 중국 내에서는 카드 도용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순간은 한 지역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카드를 삽입했을 때였습니다.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카드를 회수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기계가 카드를 밀어내는 대신 몇 초 동안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는 큰 문제가 없겠거니 했지만 이후 복제된 카드가 이곳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가 차단되고 결제 수단이 없어진 이후 저는 현금을 간신히 확보해 간신히 핀란드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저는 공방에 들러 바이올린 제작 과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공방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에는 사정이 안 좋아 당분간 가게를 닫는다는 쪽지만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긴 상태였고 제가 지불한 돈도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양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양은 오히려 저를 탓하며 왜 계약금만 주지? 돈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양양은 일단 핀란드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핀란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행 내내 스트레스와 불편함만 가득했던 중국. 양양이 말했던 최첨단 기술과 멋진 문화는 제게 단 한 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양양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는 이미 양양에게 따지며 화를 내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핀란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양양을 찾아갔습니다. 울면서 여행 중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며 중국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며 원망했습니다. 양양, 내가 말했던 중국은 이게 아니었잖아. 왜 이런 나라를 그렇게 자랑했어? 하지만 양양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듯 하더니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나, 너 정말 어이가 없다.
맞다. 대체 여행을 그렇게 준비 없이 간 거야? 중국은 각자 도생이 기본인 곳이야. 내가 스스로 준비도 못하고 제대로 적응도 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그녀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왜 항상 남 탓부터 하려고 해? 중국이 너한테 모든 걸 맞춰줘야 하는 줄 알아?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라도 받길 바란 거야? 내가 그 정도로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떠났다면 당하는 것도 내 책임이지. 이런 걸로 중국을 이상한 나라 취급하면서 나한테 하소연이나 하고, 솔직히 너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추천했던 내가 바보였어. 양양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겪은 문제들 대부분은 내가 중국에 대해 몰랐기 때문이잖아.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내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내가 너보다 중국을 잘 안다고 해서 너 대신 내 여행을 책임져줘야 하는 거야? 양양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일로 나한테 따지러 온 거 정말 유치해. 너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다 망칠 뿐이야. 내가 직접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탓만 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안나, 더는 할 말 없어.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날카로운 비난과 공격적인 태도에 말문이 막혀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억울함과 분노가 밀려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학과의 장학생인 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우연히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민주는 한국에서 온 학생으로 우리 학과 내에서 최고의 성적을 자랑하는 우수한 장학생입니다. 그녀는 매 학기 최고 성적을 유지하며 학과 대표 장학생으로 뽑힌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자주 언급될 정도로 학업과 실기를 모두 겸비한 학생이었으며 학과 내 문제나 토론에서도 항상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중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민주는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 국제 대회에서도 입상한 경험이 있으며 음악적 감각과 기술 면에서 학과 내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도 도맡아 하는데 장학생 대표로서 학과 운영과 관련된 교수진과의 소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단지 공부와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성품 또한 부드럽고 따뜻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고 교수님들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보내는 학생이었기에 학과 내에서 그녀의 평판은 항상 좋았습니다. 그날도 민주는 제가 양양과 격한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이 혼란스러워 보였던 것을 눈치채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던 것입니다. 교수님, 힘드신 일이 많으셨겠지만 이런 일이 교수님 잘못은 절대 아니에요. 양양이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민주의 따뜻한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와 배려는 제가 겪었던 긴장과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을 통해 중국이 얼마나 불편한 곳일지 상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본 영상들만 봐도 과장이 아니라 심하면 심했지. 모두 사실 같아요. 저는 민주의 말을 들으며 중국에서 겪은 모든 일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주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민주는 저와 자주 식사를 하고 연습실에서 함께 연습하며 제게 큰 위로와 지지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발표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한국에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녀가 덧붙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교수님, 한국 음대에서도 교수 자리를 알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중국에서 모든 돈을 잃었고 카드 도용 사건으로 생활비마저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더는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민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공간처럼 보였어요. 공항 내의 스마트 시스템 덕분에 입국 수속이 빠르고 간단했으며
공항에서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공항에서 겪었던 혼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대중교통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지하철과 버스는 시간도 정확했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밝은 미소로 대답해주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주의 배려로 저는 발표회가 열리기 전까지 그녀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민주의 집은 한국식 아파트로 그 구조와 기술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집 현관문까지 단 한 번도 열쇠나 카드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스마트폰 어플 하나로 모든 잠금을 해제하더군요. 저는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라며 놀랐고 민주는 교수님, 한국 아파트는 대부분 이래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민주의 집에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핀란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강물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과 다리 위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불빛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저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이 풍경을 감상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민주는 시차 적응이 어려워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가 교수님, 산책이나 하면서 차 한잔해요라고 제안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어디를 간다는 거야? 상점도 다 닫았을 텐데라며 의아했지만 민주를 따라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밤은 나처럼 환했고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에도 카페와 상점이 열려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치안이 정말 좋은 거구나라며 감탄했고 민주도 교수님,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밤 산책 중에는 출출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가 교수님, 치킨이나 족발 시켜 먹을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농담으로 생각하며 새벽에 그런 걸 어떻게 먹어라고 했지만 민주가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자 거짓말처럼 배달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식 치킨은 핀란드에서 먹어본 치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삭하고 감칠맛이 뛰어났고 족발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다 라며 감탄했고 민주는 웃으며 교수님, 한국 음식은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의 발표회를 준비하는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연습하며 발표회에 필요한 세세한 부분들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저를 도와줬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학생이 아닌 동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저에게 발표회가 열리는 장소를 소개하며 종로구에 있는 천석 규모의 공연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주실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자신감에 살짝 긴장하면서도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발표회 날 공연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의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 그리고 바이올린에 관심 있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녀의 무대를 보러 왔습니다. 특히 민주의 유학생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주는 무대 위에서 정말 빛났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했고 관객들은 그녀의 실력에 감탄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무대를 보며 역시 핀란드에서도 압도적인 성적과 실력을 보여준 학생은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홀 안에는 여운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끄는 학생들의 연주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박수를 보내며 감탄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긴 준비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던 만큼 그 순간은 저에게 큰 안도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려던 순간 한 대학원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나 교수님, 연주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한국인 교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저희 오케스트라에 들어올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가 건넨 명함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숨을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오케스트라 이름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게 단순한 악단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바이올린을 처음 시작하게 만든 바로 그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정신없이 살면서
제 인생에서 그 오케스트라의 이름은 희미해졌어요. 제게는 그저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지금 그 잊고 있었던 이름이 제 손에 쥔 명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저의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의 여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추억과 감정들이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명함을 꼭 쥐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교수는 놀란 듯 제 반응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오케스트라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의 연주를 보고 바이올린에 빠졌고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운명적인 순간이겠군요. 이 오케스트라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함께 일하게 된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여정이 저를 이 순간으로 인도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꿈꿨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며 학생들에게도 음악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자 감사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 듯한 이 순간, 저는 새로운 확신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작은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저의 음악적 여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각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세상에 제 음악을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